이집트 북부에는 한때 고대 세계의 무역, 과학, 지식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고대 도시의 일부는 이제 지중해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알렉산드리아 해안 근처의 수중에는 고고학자들은 도시의 왕실 지구에 서 있던 건물의 일부였던 거대한 돌, 기둥, 조각상, 그리고 건물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전체가 한 번에 가라앉은 것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 해안은 지진, 산사태, 그리고 일부 지역의 점진적인 침하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대 도시의 일부 궁전, 신전, 그리고 항구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으로 페르시아를 상대로 빠르게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지중해 해안에 있을 때 알렉산더는 바다와 마리오티스 호수 사이에 좁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오티스 호수는 나일강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연결된 큰 담수호였습니다. 그 위치는 매우 이상적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유럽과 지중해의 다른 지역들과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마리오티스 호수가 있어서 이집트 내륙과 나일강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렉산더는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지역에 거주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라코티스라고 불리는 작은 이집트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계획은 이곳을 확장하여 조직적인 항구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가 계획 없이 성장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주요 도로, 주거지, 궁전, 신전, 그리고 항구가 어디에 위치할지 먼저 정했습니다. 그리스 건축가 로도스의 디노크라테스가 도시 계획에 도움을 준 인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요 도로가 곧게 뻗고 질서 있게 교차하는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도시의 구역이 마치 큰 상자처럼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사람들, 마차, 그리고 항구에서 운반되는 상품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넓은 도로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극심한 더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도로는 카노픽 웨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도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며 알렉산드리아의 중요한 지역들을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도시가 건설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세운 지 몇 달 만에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한 군사 원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23년에 바빌론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는 32세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남겼지만 이를 이끌 수 있는 명확한 성인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장군들이 제국의 여러 부분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차지한 장군은 프톨레마이오스였으며 그는 지휘관 출신이자 알렉산드로스의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차지한 후 그는 그것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후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로 불리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왕조란 한 가문에서 연이어 나오는 통치자들의 가족을 말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가문 아래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새로운 도시의 통치 체제만 들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알렉산더의 이름과 기억도 이용했습니다. 바빌론에서 알렉산더의 시신을 가져왔을 때 시신은 이집트로 옮겨져 먼저 멤피스에 임시 안장된 뒤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무덤으로 이동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무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고대 시대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도자, 군인, 방문객들이 그의 무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시신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가치는 사람들의 눈에 더욱 높아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의 왕국이 알렉산더의 이름과 권력을 진정으로 계승한 나라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가 강해지는 동안 알렉산드리아도 빠르게 건설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헵타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물 위에 지어진 긴 도로였죠. 길이는 약 1.2km에 달하며 본토와 파로스 섬을 연결했습니다. 이 도로가 만들어진 덕분에 해안이 나뉘고 두 개의 주요 항구가 형성되었습니다. 동쪽에는 대항구가 있었고 그곳에는 왕실 지구와 많은 중요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이오노스토스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오노스토스 항구는 이름 그대로 안전한 귀환을 뜻했고 이 두 항구는 알렉산드리아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곳에는 밀, 파피루스, 목재,
와인, 기름, 금속, 그리고 기타 상품을 실은 배들이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밀도 여러 나라로 보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의 꿈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그는 도시가 무역으로만 부유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이 계획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치 기간 동안 궁전, 신전, 항구, 그리고 학자들을 위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인구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역사가들마다 추정치가 다릅니다. 하지만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결국에는 고대 세계에서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한 집단만이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온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들이 있었고 많은 토착 이집트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시의 유대인 공동체도 성장했으며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온 상인들과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함께 살았지만 항상 같은 권리와 생활 방식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만의 공동체, 전통, 그리고 도시 내의 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북동쪽 지역에는 프로티온이라고 불리는 왕실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들의 거대한 궁전단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일 궁전이 아니라 여러 건물, 정원, 안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원, 관청, 왕실 가족 거처가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주요 학문 중심지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지식을 한 도시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왕실 구역에서 궁전, 신전, 극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이 정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크게 통제했습니다. 군대도 크게 통제했고 도시의 주요 사업은 그리스인이 장악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정부 언어도 그리스어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엔 큰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상인, 장인, 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지도자와 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의 무역과 일상생활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상당 부분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번역본 셉투아진트 덕분에 더 많은 그리스어 사용자들이 유대인 경전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많은 이집트 원주민들은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옛마을인 라코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집트인들이 항구, 건설 현장, 농장,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정의 집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움직이는 노동력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그리스인들이 지배하는 정부에서 그들의 권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알렉산드리아는 다양한 문화와 지식에 열려 있었지만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무역 덕분에 계속해서 번영했습니다. 매일 알렉산드리아의 두 항구에는 밀, 포도주, 기름, 목재, 금속, 파피루스, 향신료 등 다양한 상품을 실은 배들이 도착했습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파로스 섬에 거대한 등대를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 시대에 시작되어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인 기원전 3세기경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등대를 만든 사람은 그리스 건축가 크니도스의 소스트라토스였습니다. 이 등대는 알렉산드리아 등대 또는 알렉산드리아의 페로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등대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높이는 약 100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등대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아래쪽은 넓고 네모난 형태였고 그 위에는 더 좁은 중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밤마다 배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불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빛을 멀리서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광택이 나는 금속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야기에는 이 등대의 큰 거울을 이용해 적의 배를 불태울 수 있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등대가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등대는 그 시대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공학 기술과 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등대가 알렉산드리아가 역사에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아니었습니다. 왕실 구역 안에는 마우세이온이 있었습니다. 마우세이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예술과 지식에 관련된 여신들인 뮤즈를 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현대의 단어 뮤지엄이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물건만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학자, 의사, 천문학자, 작가, 철학자들이 일하는 대규모 연구센터입니다. 왕이 그들을 지원합니다. 학자들은 거주지, 음식, 그리고 급여를 받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며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우세이온에는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매우 큰 목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세계 각지에서 중요한 책과 문서를 수집하고 복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된 책이 없었습니다. 텍스트는 보통 긴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습니다. 몇몇 고대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는 배들이 가져온 두루마리들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필경사들은 그것들을 복사했고 때로는 복사본을 돌려주고 원본은 왕실 컬렉션에 보관했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두루마리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 고대의 추정치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고대 시대의 가장 방대한 지식의 보고 중 하나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원 덕분에 그 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유클리드로. 그는 수학자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그는 원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기하학과 수학에 대한 설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책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습에 사용되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도 있었는데 그는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두 지역에서 그림자의 차이를 이용해 지구의 크기를 추정했습니다. 그에게는 위성이나 현대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차, 그림자, 거리, 그리고 수학만을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구한 값이 실제 지구의 둘레와 매우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헤로필로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뇌, 신경, 눈,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신체 부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아니라 뇌가 사고의 중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친 최초의 고대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천문학자인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코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태양 주위를 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더 많이 믿었습니다. 몇 세기가 지난 후 알렉산드리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발명가 알렉산드리아의 헤론가 살면서 일했습니다. 그는 많은 기이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아이올리 파일입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금속 공입니다. 두 개의 구부러진 관에서 증기가 나오면 회전합니다. 이것은 차량이나 대형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용적인 증기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기를 사용하여 기계적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로는 사원을 위한 자동문도 만들었습니다. 재단에 불을 붙이면 그 아래의 공기가 데워집니다. 용기 안에 물이 움직이면서 문을 여는 줄을 당깁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신들이 스스로 문을 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계가 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성수를 내어주는 동전식 기계도 설계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내부가 내려가면서 작은 물 배출구가 열립니다. 마치 고대 자판기 같죠. 히어로의 모든 발명이 대규모 작업에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압력을 시연하기 위한 것이었죠. 공기, 물, 기계적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배우고 실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장소가 있을 때 200년이 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 이후 로마가 이집트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8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왔습니다. 강력한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집트 왕실의 갈등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녀의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왕위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매이지만 왕실 전통에 따라 서로 경쟁하는 통치자로 여겨졌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 편에 섰습니다. 이로 인해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가 카이사르의 로마 병사들이 주둔한 알렉산드리아의 일부를 공격했습니다. 카이사르 군대는 포위되고 병력도 열세였습니다. 적군이 항구에 있는 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몇 척의 선박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불길은 항구의 일부와 인근 건물들로 번졌습니다. 여기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전체를 불태워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자료가 사라졌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의 역사 기록들은 카이사르 시대 이후에도 그 도서관과 학자들이 계속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항구 근처에 있던 창고에 보관된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불에 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사라졌을 수 있지만 그 당시 도서관 본관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멸은 단순히 한 번의 큰 화재 이야기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쟁, 정권 교체, 자금 부족, 그리고 학자들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인해 점차 약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러한 문제들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이 더 이상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점차 도시의 통제권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렉산드리아 전투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왔지만 기원전 44년에 그는 로마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에서 다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로마의 가장 강력한 장군 중 하나가 마르크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근처 지역을 포함한 로마의 동부 영토 상당 부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 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종종 사랑 이야기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안토니는 이집트의 부, 선박, 그리고 밀을 필요로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왕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로마 장군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34년에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대규모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알렉산드리아 증여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후계자들에게 영토를 할당했습니다. 또한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라고 주장되는 카이사리온을 선언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를 동방의 강력한 왕국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옥타비아누스에게 큰 위협이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로마 통치를 두고 경쟁 중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알렉산드리아 의식을 선전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로마 공화국을 배신하고 로마의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에게 넘기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기원전 31년 그들의 해군은 그리스 근처 아키움 해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는 패배했습니다. 두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쳤습니다. 다음에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자살했습니다. 며칠 후 클레오파트라도 죽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뱀에 물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라는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기원전 30년 이집트는 결국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약 300년에 걸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중요성은 여전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크고 인구 많은 도시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곳은 또한 이집트에서 로마로 밀을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밀은 로마의 인구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가 지연될 때마다 음식이 부족해지고 수도에서 소요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즉, 로마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제국은 여전히 알렉산드리아를 거치는 상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계속 공급되고 도시가 점점 부유해지는 동안 서로 다른 공동체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원 후 38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친구였던 유대인 통치자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던 일부 그리스인들은 그를 좋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그리파를 조롱하고 그의 왕위를 비웃는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어 그리스인과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 대규모 소요 사태로 번졌습니다. 주택과 회당이 공격당해 불탔고 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요는 알렉산드리아의 오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도시에는 여러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토착 이집트인들도 더 큰 역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퍼지면서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옛 그리스와 이집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성장하는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 긴장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집단들이 종교에 대한 믿음이 달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알렉산드리아가 예전처럼 가장 중요한 학문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학자들과 학교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더 이상 예전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 아테네 등 다른 곳에도 학문의 중심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다른 여러 도시에도 학문의 중심지가 생겼습니다. 그 후 알렉산드리아 해안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7월 21일 서기 365년 크레타 섬 근처에서 매우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진동은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지중해 여러 지역에까지 미쳤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갑자기 바닷물이 해안에서 물러났습니다. 바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몇몇 물고기와 배들이 마른 땅 위에 남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닷물이 물러나는 것은 곧 다가올 쓰나미의 경고였습니다. 잠시 후 물이 거대한 파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파도는 항구와 알렉산드리아의 저지대를 넘어섰습니다. 그 파도는 사람들, 집, 상품, 그리고 큰 배들까지 휩쓸어 갔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바다 근처의 건물들과 구역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심하게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는 한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클레오파트라의 궁전들이 있었던 옛 왕궁지구였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일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쓰나미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세기가 흐르면서 해안은 반복적인 지진을 겪었습니다. 땅의 움직임, 붕괴, 그리고 점진적인 해수면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궁지구와 항구의 일부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거대한 조각상과 기둥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근처 바다 밑에서는 돌들과 신전의 일부가 보입니다. 쓰나미가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옛 권력 중심지의 상당 부분을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도시가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 로마 제국의 종교와 정치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4세기 후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이교도의 제사를 금지하고 옛 종교에 사용되던 많은 신전의 폐쇄를 지지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세라페움은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곳은 세라피스 신을 위한 대형 신전으로 세라피스는 그리스와 이집트 종교의 여러 요소가 결합된 신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그리스인과 이집트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종교적 상징을 만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서기 391년 또는 392년에 도시에서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혼란이 끝난 후 주교 테오필로스가 이끄는 기독교 신자들이 세라페움을 파괴했습니다. 세라피스의 거대한 동상도 파괴되었습니다. 세라페움에는 한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온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전이 파괴될 때 그곳에 정말로 많은 책이 남아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전체가 오직 이곳에서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가능성 있는 것은 화재, 전쟁, 자금 부족, 학자들의 이동, 그리고 정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그 장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사건이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기 415년에 도시에는 유명한 학자인 히파티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자였고 천문학자, 철학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수학자인 테온의 딸이었고 다양한 종교와 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녀와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은 알렉산드리아의 로마 총독인 오레스테스였습니다. 그 당시 오레스테스와 도시의 강력한 기독교 주교인 키릴로스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정부와 교회의 권력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오레스테스의 친구이자 조언자인 히파티아 덕분에 그녀가 두 지도자의 화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키릴로스가 히파티아의 살해를 직접 명령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기 415년 3월 그녀는 마차를 타고 가던 중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한 건물로 끌고 가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히파티아의 죽음은 단순히 과학과 종교의 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에 관한 더 큰 갈등의 일부였습니다. 황교와 알렉산드리아 지배권에 관한 일이었으나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때 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처와 지원을 제공했던 도시는 이제 강력한 집단들의 싸움에 휘말려 유명한 학자가 살해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알렉산드리아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무역, 학문, 일상이 계속됐지만 한때 세계 지식을 모으려 했던 알렉산드리아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 도시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약해졌고 단번에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진, 쓰나미, 폭동과 정권 교체, 그리고 궁전, 신전, 도서관, 학자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도시의 옛 영광도 점점 빛을 잃었습니다. 히파티아가 죽은 후에도 알렉산드리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정부와 지식의 중심지로서의 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서기 641년 아랍 무슬림 군대가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몇 달 후 알렉산드리아도 그들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새로운 수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날 카이로가 위치한 곳 근처에 푸스타트라는 새로운 행정 중심지를 세웠습니다. 정부가 푸스타트로 옮겨가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정치적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무역로도 바뀌었고 인구가 줄었으며 예전에 도시에서 일하던 많은 학자들도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등대는 강한 지진으로 여러 번 피해를 입었습니다. 14세기에 일어난 지진들로 인해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5세기에 술탄 카이트바이가 등대가 있던 자리에 큰 요새를 세웠습니다. 이 요새에는 무너진 파로스 등대에서 나온 돌들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렉산드리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지만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말기에는 더 작은 항구와 어촌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고대 알렉산드리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도시 항구에서 대규모 수중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돌빌록, 조각상, 스핑크스,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왕실 구역과 알렉산드리아 등대에 서 있었던 건물의 일부도 발견했습니다. 프랑크 고디오 팀도 침몰한 항구의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클레오파트라 시대자 궁전, 신전, 도로 등이었습니다. 많은 유물들은 발견된 그 자리에서 보호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여전히 바닷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발견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옛 영광이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이곳에는 한때 거대한 등대가 서 있었습니다. 왕의 궁전들과 고대 최고의 학자들이 찾았던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의 크기를 연구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하학 저작들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물, 공기, 증기를 이용해 작동하는 고대 기계들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는 한 번의 화재, 지진 혹은 침략자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연이은 전쟁, 혼란, 자연재해로 인해 점차 약해졌습니다. 무역로 변화와 기관 지원 상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 사회는 궁전이나 보서관만 지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대, 그리고 첨단 기술, 이것은 또한 지식과 단결, 그리고 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를 강하게 만든 것들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점점 사라질 수 있고 예전의 궁전과 기념비들은 결국 바닷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